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유배된 학자, 유배된 지식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처럼 조선시대, 그것도 후기인 19세기가 되게 되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지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대상으로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세 권의 책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약간 그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면서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강연의 전체 내용인데 바로 유배된 학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배된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이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재미납니다. 일단. 그리고 세 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조선시대 후기가 되게 되면 당파가 많잖아요. 당파도 다 다릅니다. 근데 각자 다른 사연으로 그리고 비슷한 사연도 있고 이렇게 약간 사실상 유배에 가까운 상황에서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고기 저서를 썼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2021년 2월 달에 한 편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어부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실감이 많이 날 겁니다. 실제로 영화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인데 또 그 어떤 부분은 그 많은 것들은 상상을 이렇게 메워진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걸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자산어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어부들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영화가 이렇게 자산어부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는 뭐 물고기를 연구한 한 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선비는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이 뭐 자산어부도 이렇게 대단히 흥미롭고 물고기를 썼다는 것도 재밌지만은 무엇보다도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이 재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죠. 정약전의 동생이 정약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정약용이 먼 흑산도에서 어부를 쓰게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대단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 왜 조선 선비가 흑산도 바닷가에 가서 어부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물고기 지식을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 조선 문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이 이 정약전 선생이 어부를 썼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산어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두 분이 더 있습니다. 한 분은 김여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거의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고향이 마산 쪽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진동면에서 요즘 뭐 우예 여보 축제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 아니고는 아마 김여라고 하는 분은 잘 모르실 거고, 또 한 분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임원경제지를 쓰셨던 풍석 서유구 선생이시거든요. 근데 김여 선생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문학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분이 이걸 썼는데 오늘은 바로 이 세 분의 이야기들, 그분들이 어부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이 어부를 직접 연구를 했거든요. 전위지도 연구를 하고 자산어부도 연구를 했는데, 이제 사실 김여 선생의 우예 여부는 최근에 주목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분석을 하다 보니 너무 재미납니다. 그래 왜 그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세 분이 각기 사연은 다른데 어부들이 다 개성이 너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개성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대단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는 과정에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선 후기를 살았던 지식인이 하찮은, 이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죠. 하찮은 물고기를 연구한 것은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하찮은을 좀 강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찮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3대 어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놓고 자산어부부터 먼저 진행할 겁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3대 어부는 우회여보, 자산어부, 전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앞에 있는 맨 표지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우회여보 1803년, 자산어보 1814년, 그 다음에 전어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죠. 풍석서유구 선생님은 원래 나노어묵지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사냥하는 걸 묶어가지고 나노어묵지를 썼다가 이 내용을 임원경제지에 다시 재편집할 때 전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전어지인데 그 전에 이 어류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은 나노어묵지거든요. 그래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풍석서유구 선생 어부를 치다 보면 어떤 거는 전어지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노어묵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어지에 이렇게 종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에서 전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3대 어부로 보게 되면 이걸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인공들 사연들은 이따 보겠지만 김여 선생은 연안김 씨입니다. 노론인데 시파 계열입니다. 약간 어려우시죠? 노론 시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조가 집권하는 시기에 정조가 등극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실권자들입니다. 시파는 이 노론 중에서도 찬성한 사람들이었고 이 시파의 대표적인 집단이 안동김 씨입니다. 김조순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여기 있는 김리라고 하는 분은 이 안동김 씨를 대표하게 되는 김조순의 절친입니다. 절친이고 이 노론에는 나중에 백파가 더 있거든요. 백파는 정조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파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유 사업을 벌이게 됐을 때 이른바 신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남인들과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이 김여 선생도 신유 사업에서 다시 한번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노론 시파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고 정약전 선생은 나주정 씨입니다. 이 남인이거든요. 남인이고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가 가장 좀 아끼던 당파 중에 하나였고 이 정약용 선생과 정약전 선생은 정조가 대단히 활용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이분들이 천주교 골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정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석서유구 선생은 달성서시인데 소론입니다. 소론이고 이 나중에 보겠지만 풍석서유구 선생 집안은 대단히 명문가 집안입니다. 그러다가 풍석서유구 선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김 씨인 김조순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교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부터 먼저 살펴봤는데 3대 어부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부를 살펴본 내용의 어떤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서 순수는 두 번째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어부이기 때문에 자산어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산어부를 한 절반 정도를 좀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연도 많고 또 가장 또 정약용 선생과 또 얽혀 있는 부분들이 이 자산어부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가장 좀 연구도 많이 되어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으로 그 과학적인 관찰과 무능 고정이라고 했고 남겨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산어보는 많이 밝혀졌는데 여전히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왜 그런지도 같이 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일단 가장 우리 3대 어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자산어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이걸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크게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어부 중에서 가장 어부다운 오늘날 수산에게 가까운 연구를 하셨던 분이 정약전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어부인 자산어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첫 장면이 바로 정약전 선생이 그 동생인 정약용과 신유 사옥에서 살아남아서 전라도 나주 그 율정이라고 하는 그 역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머물다가 작별하는 장면이 자산어부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흑산도에 있던 그 설경구가 고개를 탁 돌리게 되면은 이전에 정조와 정약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진상 사건이 있고 나서 일종의 반성문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진상 사건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그 천주교 박해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 때 두 형제는 이 정조 조정에 있었는데 정조가 대단히 곤란했거든요. 그때 정조가 그 두 형제가 일종의 배교하는 행태로서 이 기록을 남겨주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두 형제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왔다가 곧바로 신유사학이 팍 벌어지게 되면서 정약종이 잡혀가고 했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실감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죠? 자기의 이 둘째 정약전 선생의 둘째 동생인 정약종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또 항사형 백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끌려와서 고문하는 장면들, 정약용을 죽이게 된다는 말하는 그 장면들, 이것들은 모두 기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기록을 철저히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형제가 말을 타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그저 말을 타고 나주에 오거든요. 나주역에 율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묵게 되는데 두 형제의 생애들에 대해서는 워낙 이렇게 책들이 많이 도 있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왜 그러면 이게 그때는 몰랐을 건데 알고 보니 진짜 이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게 되면은 그 장면이 대단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저도 이걸 뭐 생각하게 되면 그냥 한 명의 후대 사람으로서 가슴이 지금도 찡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순조 원년인 이 11월 22일 11월 22일 두 형제가 헤어지는 장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형제가 나주로 가는 장면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신유 사옥을 당했을 때는 유배를 어디로 가냐면은 그 정약용 스님 장지로 갑니다. 포항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그 경주 지나가지고 가면 장지가 있는데 장지 업성에 가게 되면은 정약용 선생 이 유배 왔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부산은 가까우니 기회가 됐을 때 장기 업성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약전 선생 원래 지금은 강진이죠. 강진 앞에 있는 신지도가 있거든요. 신지도에 유배를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두 분이 다시 끌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문을 당하고 거의 이때도 죽음 직전에 갔는데 살아남아가지고 한 분은 강진으로 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진으로 가게 되고 한 분은 흑산도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영화의 첫 장면은 그걸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약전 선생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신유 사옥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정약용 집안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 집안이 얼마나 걸수천주교인지 보시면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약전 선생님의 부친은 정재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세 번을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령남 씨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 집안의 그 장형인 정약현이 나게 됩니다.
정약천이 나는데 정약천의 그 처남이 이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위가 황사영이거든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 그 황사영이고, 다행히 정약천 선생은 철저하게 천주교하고 거리를 둬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배다른 동생들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윤소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해남 윤씨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약용 선생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가 있었을 때 다산초당이 해남 윤씨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을이 해남 윤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해남 윤씨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해남 윤씨 밑에서 첫째가 정약전, 둘째가 정약종, 셋째의 나주정씨라고 하는 끝까지 천주교를 지켰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그 유명한 또 이승훈 선생입니다. 천주교.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이거든. 그래서 이들은 이 권철신의 제자로서 모두 다 이렇게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신앙을 하다가 앞에 말씀드린 진산 사건 때 이제 두 형제는 정약전과 정약용은 배교를 하는 행태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약종은 가장 늦게 접하게 되는데 가장 끝까지 이 천주교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나졸들이 잡으러 가는데 그 정약종을 잡으러 가고 그런 장면 나오죠. 진짜 내용입니다. 실제로 자기 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장면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나는 하늘을 보고 주겠다고 하는 그 장면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게 그대로 그 재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약용 선생의 어떤 집안이 얼마나 천주교와 그 천주교의 그냥 핵심 집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두 형제가 끝내 정약전하고 정약용이 살아남아서 유배를 가게 되는 사연들 자체가 대단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장기에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 유배지이면서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라서 우리가 아마 정약용 선생이 부산 근처에 왔다고 하는 것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사실 장기에 먼저 유배를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들을 제가 일단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드디어 공을 흑산도에 유배하고 나를 강진현에 유배하였다. 우리 형제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교양길을 떠나 나주성 북쪽 율중정에 이르러 손을 잡고 서로 헤어져 각기 뱃소로 갔으니 이때가 신유년 11월 하순이다. 이 기록은 선중시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정약용 선생이 자기 형님인 정약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에서 돌아갔습니다.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오늘 흑산도가 아니고 우이도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주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해배를 당하면서 다시 모시고 가는데, 그때 모시고 나서 중시 둘째 행이란 말이잖아요. 첫째 행은 배다른 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약천이 큰행이기 때문에 둘째 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은 배로서는 큰행인데 후처입니다. 처변 아니고 후처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이죠. 그래서 중시 묘지명. 선은 돌아가셨단 말이거든요. 앞선자는 돌아가신 둘째 형의 묘지명을 정약용 선생이 쓰면서 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형제가 헤어지는 광경인데 영화에도 이게 대단히 이렇게 그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거냐면은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가잖아요. 정약용 선생 덤은 흑산도로 가거든. 그러니까 말 속에 나보다 더 험한 데 가니까 정약용 선생이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때 슬프게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은 몰랐겠지만 이게 마지막 이별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나주 율증정에서 헤어지는 장면들을 지도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나주 율증정이 보이죠? 나주 성북 쪽에 율증정이 있는데 저는 이곳을 찾아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가 깎여가지고 육정이라고 하는 그게 마을은 있거든요. 있는데 옛날 흔적들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주에서 강진까지는 영암을 거쳐가지고 하루면 갑니다. 실제로 정약용 선생은 하루 만에 강진 변경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식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업성으로 그 최종적으로 가긴 하는데 하루 만에 강진에 갔었습니다.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정약전 선생님은 흑산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흑산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흑산도는 오늘날 우리는 그 흑산도만 알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우이도라고 하는 섬도 흑산도였거든요. 소흑산도로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흑산도권에 있는 섬들을 모두 그 흑산도라 불렀고 그래서 흑산도권에 소속되는 어느 섬이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 대흑산도 오늘 흑산도는 참 멀거든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도초도만 지나가지고 좀만 가면 바다 색깔이 달라지고 파도가 달랐던가 홍도 갈 때 아마 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는데 당시 우이도에 가는데 이후에 갔던 분들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보통 하루 만에 당연히 못 가겠죠. 바람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보통 7일, 8일 어떤 거는 열흘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 8일 정도는 걸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갔던 데는 우이도에 갔습니다. 우이도에 갔었다가 이걸 이제 오늘 지도로 바뀌었는데 우이도에 갔었다가 나중에 여기서 첩을 들이게 됩니다. 정약전 선생님.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를 2명을 낳거든요. 1805년에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이도는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우이도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실제 가보면 지금도 진리가 있는데 가면은 대단히 그 동네가 작다 보니까 이 가족을 근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흑산도로 옮기거든요. 대흑산도에 갔다가 그 진리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오늘 그 흑산도 가면 이 복승제라고 하는 수당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그 사촌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계시다가 1814년에 자산어부를 거의 완성한 단계에서 다시 우이도로 오셨다가 2년 뒤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형제가 이제 그 유배를 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계시면서 목민신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저술들은 거의 70% 80%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강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혼자 하신 작업이 아니에요. 편집을 한 거죠. 에디트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편집하게 하고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검열을 하면서 이제 그 서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나온 이 저술들이 조선 후기를 가장 대표하는 저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흑산도에 가셨던 그 정약전 선생은 저술들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형벌, 허멈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송정사일하고 소나무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셨을 때 그 문순덕이라고 하는 우이도 사람이 5년 동안 그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필리핀에 이 표류를 했다가 5년 만에 돌아온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급하게 기록을 하면서 표회했던 처음과 끝을 적다가 옮기시거든요. 마침 왔을 때 정약전 선생님께서 아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당에서 적다가 옮겼는데 그때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표류에 대한 이야기를 표회시물로 적었고 그 다음에 자산어부를 적은 거죠. 내용들이 그냥 보면 약간 별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전 선생의 같은 행제인데도 관심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분이 율점정에서 헤어지는데 이 지적인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논문을 쓰고 오히려 정약전 선생이 훨씬 중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대표하는 것이 자산어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어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가는 과정들 흑산도 가시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에도 좀 더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1805년에 이제 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오랜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1806년이나 7년 정도 갔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추정을 했는데 저는 표해심화를 보면서 1805년에 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또 목포대에 계신 최승원 선생님도 1805년일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부액이라고 해서 즉 하규라고 해서 정약용 선생의 둘째 아들이 1807년에 흑산도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면 이 정약용의 형님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807년에 정약전 선생은 딱 아들이 한 분 있었거든요. 이 한 분이 학초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1807년에 죽어버립니다. 10대에서 20대 간 넘어가는 그 시기, 아직 20대가 되기 전에 죽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걸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카면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보기에는 1805년에 옮겼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1805년에 대흑산도에 갔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고의 어떤 성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어부가 완성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산어부를 보게 됐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산어부는 지금까지 모두 12개의 판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도쿄대학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 가나자와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연구소에 있는 것들은 제가 가서 그걸 해왔거든요. 찍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를 못하는 그러면 모두 13편이 되겠죠. 제가 왜 이 판본 이야기를 하냐면은 혹시 지금 남겨진 이게 이제 다음 이야기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어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산어부는 정약전 선생님이 혼자 쓴 자산어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이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 13개의 판본이 있는데 정약전 선생이 쓴 판본은 따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인공이 되는 이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더 붙여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판본이 12개 플러스 지금 도쿄대까지 하면 1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사실은 약전 선생님께서 저술했던 진짜 오리지널은 우리는 아직 볼 수가 없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연구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자산어부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자산어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부인데 해양생물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늘이 있고 어꼬로 나누고 껍질이 있는 것으로 계류로 나누고 그다음에 잡류로 해서 바다에 있는 이제 벌레 그다음에 새 그다음에 포유류 그다음에 해초까지 다루고 있는 특히 해초 부분은 35개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자산어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정약전 선생님이 가가지고 흑산도에서 거기에 바닷가 사람들이 먹는 해초류 35종을 이렇게 다 기록을 남겼거든요. 이 기록만 해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검증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초를 기록한 것도 대단히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55류 226종의 물고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자산어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임원경제지 나중에 전어지 할 때 등장을 하겠지만은 지금 풍석서유구 선생님의 임원경제지가 총 16지거든요. 16지 중에 전어지가 있습니다. 그죠? 16지인데 이 16지가 지금 다 번역이 다 됐습니다. 하나만 빼고. 인재지가 가장 내용이 많은데 그걸 이제 인재지를 지금 열심히 번역하고 계시는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정명현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그게 인문경제연구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정명현 선생이 사실 2002년도에 석사 논문을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에서 자산어부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이 4개를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산어부를 연구하면서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 이게 우리나라 그 정약전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 혹은 뭐 동아시아에서 최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건 사실 아니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명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가치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해양생물학의 새로운 분류 방식을 창안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 정약전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건 약간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창조했던 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쉽게 말해가지고 그 정약전 선생님은 예를 들어가 우리가 바다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봤잖아요.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 이름으로 적기에는 이게 우리로 지금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당시 표준어는 그 중국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 정약전 선생님께서 그 행태라는 인연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산어부를 보게 됐을 때 그게 민간에서 통용됐던 게 아니고, 그죠? 정약전 선생님께서 여기 밝히는 것처럼 이제 그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개수가 너무 많아요. 226종 전체 중에서 131종의 이름이 새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세 번째라고 말을 하는데 세밀한 관찰입니다. 왜 세밀한 관찰이 중요한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 지식과 무는 지식의 적절한 조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 그 작업이 갈립니다. 경험 지식은 뭐냐면 정약전 선생이 맞아요. 근데 자산어부를 보게 되면 무는 고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약전 선생은 무는 고정은 거의 하시지 않았었어요. 이 작업은 누가 했냐면 이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순히 정약전 선생이 다 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반드시 오늘날 연구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고,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분류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물고기가 있고 비늘이 있고 어꼬로 나누고, 비늘이 없는 것 중에는 홍어가 있고, 이 홍어 밑에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9종류의 그 홍어 밑에 있는 그 이 종류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무린류가 있고 분어가 있고, 분어가 홍어입니다. 가오리 종류를 분어라고 중국에서 분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 홍어죠. 홍어가 있고 그다음에 쭉쭉 이름을 해가 그 밑에 이렇게 달므로써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류는 그 자산어부에 있는 건 아니고 그 한참 전에 민중해첩소라고 해서 중국 어부에 이미 등장합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 완전한 독창적인 거는 아니다. 체계적인 분류 방식을 채택한 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이름을 창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산어부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창대를 만나는 장면에서 저기 장뚱을 만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면서 이 눈이 막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를 철목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철이라고 하는 건 요철할 때의 철입니다. 요는 들어가는 게 요고, 철은 나오는 게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는 좀 눈목자거든요. 눈이 튀어나온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약전 선생님께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런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 하나 소개를 시켜주면 재미난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재미나게 좀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정약전 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 문헌에 검증된 이름을 기본적인 표준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던 것은 새로 만들었고, 민간에 있는 언어는 그 밑에 그냥 그 성명으로 해가지고 따로 우리말은 밑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말로 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왜 우리 이름을 바로 내세우지 못했을까? 풍석서유구 선생은 우리 이름을 바로 앞에 내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는 우리 한글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풍석서유구 선생은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한글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전 선생이 그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위대하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전체 중에 58%를 새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자산 후보를 보실 때는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밀한 관찰인데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약전 선생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생김새부터 해가지고 언제 나고 또 사냥 방법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낚는지는 몇 군데밖에 없지만은 물고기의 생태라든지 이런 거 아주 자세히 적었거든요. 근데 그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약전 선생님이 그 양반이 영화에도 나오죠. 이렇게 보면 막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을에 있는 그저 홍어 같은 것들이 있다. 뭐 홍어라든지 상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생식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태 있잖아요. 태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조사를 다 하고 기록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전 선생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바로 이 장면은 자산 의보가 다른 의보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해부라고 하는 게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사물을 볼 때 해부를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브란트의 그 해부 기억나시는 거 있죠? 17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자연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부를 하거든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해부를 하면 안 됩니다. 맥을 짚죠. 갈라서 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행체가 다 안에 있는 것들은 드러난다고 그 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 동아시아 의학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해부학이 발달하잖아요. 20세기까지. 유럽의 의학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부학이 발달해요. 이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해부는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동의보감, 호준이 배를 갈 순 거짓말입니다. 뒤에 지어낸 말이거든요. 그런 사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정약전 선생이 배를 갈랐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까지 나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과학적인 관찰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물을 잘라가지고 보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대단히 보기 드물었다는 것들. 그걸 보게 되면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와 분석을 보게 되면 자산의보의 과학 전신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자산의보와 얽혀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창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장창대. 자산의보의 조력자라고 되어져 있고 이 자산의보라고 하는 영화의 첫 부분도 그래 돼 있죠. 자산의보의 서문을 보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자산의보의 서문에는 뭐가 돼 있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쓰고 나서 섬에는 덕순, 장덕순, 창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해박했다. 시골 사람이라서 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 조수초목, 풀나무 이런 이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를 불러가지고 숙식하면서 의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지식이 바닷가 사람인 창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대단히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이 논문을 쓰는데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하고 이 검증도 우리 제자가 다 했어. 내 제자를 그저 인문학자가 이름을 올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약용 선생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창대 이청이라는 분이 기본적인 다 하고 나서 이거는 이청이 다 했던 거 맞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검토했어. 내 이름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근데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제자들 자체가 이렇게 편집하는 것 자체가 당시 학문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관점에서 뭐 제자를 부려먹었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약전 선생님이 정말 재미난 거예요. 이분은 이 바닷가에 있는 장청대라고 사람으로부터 이 물거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창대라고 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약전 선생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은 좀 노숙한 아저씨에서 할아버지가 넘어가는 시골에서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대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장면을 누가 하냐면은 이태원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행산어부를 찾아서 해가지고 5권짜리가 나왔는데 저는 정말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진짜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태원 선생하고 정명훈 선생께서 2002년도에 그 논문을 썼는데 제가 나중에 이 공부를 할 때 이 두 분으로부터 아주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태원 선생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작업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태원 선생님은 서울대 생물학과 나오셔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는데 방학 때마다 주말 시간이 날 때마다 흑산도에 가지고 자산어부에 있는 물고기들 직접 보고 그걸 이렇게 직접 검토를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창대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장씨들을 추적을 한 겁니다. 하니까 인동장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해가지고 족보를 확인을 하니까 정말 창대 덕순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여기 흑산도 사지 밑에 있는 데가 정약전 선생이 계시던 데예요. 이분이 어디냐면 대준도 오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 이태원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무덤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 5권 맨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태원 선생님께서 가장 뿌듯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하게 되니까 창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출생 연도가 1792년입니다. 사실 그 한 해 전에 1791년에 정약전 선생의 장남인 학초가 태어나거든요. 학초가 1791년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1805년에 가고 나서 자산어부를 저술하게 됐을 때 빠르면은 아직 10대 우리로 치게 되면은 초등생, 중학생 올라가는 그 정도 언저리 나이인 겁니다. 중학생 나이.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가 이리 잘하니 어쨌든 그게 계셔가지고 14년을 계셨으니까 5년부터 하게 되면은 그죠 7, 8년 계셨으니까 그 계시는 동안에 그거를 불러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놀라운 거는 창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소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익 감독님이 자산어부를 만들 때 이제 창대는 어떤 사람? 소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과의 우정은 더 재미납니다. 이 나중에 최근에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발굴이 된 건데 정약용 선생의 문집 속에서 정약전 선생의 시가 발견이 돼요. 그걸 따로 모아 가지고 최근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게 보니까 놀랍게도 창대에게 보내는 시가 2편이 있어요.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계셨기 때문에 흑산도에서 그저 병부 자량까지 하고 있던 고관이 왔기 때문에 이 흑산도 근역에 있는 대둔도를 비롯해고 이곳에서 이른바 한문께나 했다고 하시는 그 선비들이 와가지고 정약전 선생 찾아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정약전 선생 기꺼이 그들과 어울렸거든요. 그래 그걸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시를 지었는데 그 시들 중에는 놀랍게도 창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창대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동급의 친구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지식인 병부 자랑까지 지냈던 분이 흑산도 와가지고 이 소년과 우정을 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자산어부에 창대의 영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찾아보면은 이 창대에 대한 기록, 자산어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창대왈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대가 말하기를 이러이러했다. 라고 해가지고 창대 말을 받아들이거든. 근데 이 내용을 정약전 선생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창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9군데 등장을 하는데 자산어부라고 하는 영화에는 4군데 창대왈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영화 자산어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산어부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청어 이야기 나올 때. 영화에는 설경구가, 이 변요한,
영화상으로 보면은 정약전 선생이 창대에게 아니 새해도 청은 아니냐 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왜? 조선 시대는 황해도까지 중국에도 청대가 잡혔어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지금 구룡포까지만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기억나실 겁니다. 뭐 창대가 등장한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승률구라고 해서 그 말똥승계가 나오거든요. 말똥승계가 나오는데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칼라가 딱 3번이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은 영화 끝날 때 창대가 흑산도 갈 때 한번 등장하는데 그는 빼고 영화 안으로 보기에는 딱 2번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칼라가 등장했던 게 그 지구본을 보고 창대가 막 깨이는 장면. 그 바닷가에서 있는데 그저 그 우주가 막 별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잠시 칼라 한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약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칼라가 잠시 등장해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말똥승계가 있는데 파랑새가 나갔던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뭔가 좀 호기심 있게 그려지는데 그 말이 사실은 창대가 했던 말이에요. 뭐 내용은 말똥승계에서 파랑새가 나온다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재미난 구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혹은 그 개라든지 조개 같은 것이 다른 생물 구조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동물에 대한 인식이라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아주 재밌게 연구할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하면서 정약전 선생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창대말을 대부분 부정을 해요. 뭐 바뀐다. 그건 아니. 근데 여기서는 정말 그러했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 긍정하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 딱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자산업의 조력자로서 이 창대의 우정을 보게 되면은 저는 정약전 선생의 인품이라고 하는 게 절절하게 느껴진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냐? 이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단지 조력자가 아니고 공저자라고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용환상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 보셨던 분들 나오죠. 이 변요한이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창대가 이렇게 잘 따르다가 나중에 출세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스승과 의절해가지고 뱃설에 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준익 감독님은 이걸 따로 뭐 이렇게 이청을 의식하고 만들었는지 인터뷰를 보니까 아무도 이걸 지적을 하지 않던데 이것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청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청이 누구하고 관계해서 이청은 누구 제자? 정약용 선생 제자였는데 나중에 그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청이라는 분은 너무나 아까운 분이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어부를 보게 됐을 때 이전까지 풀지 못했던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자산어부를 보면 청안이라고 해가지고 청안은 뭐냐면 청이 살피건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안 또 살피건대 안은 살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살피건대 하면 그래서 이 정문기 선생이 1977년 자산어부를 번역했을 때 안만 청은 모르니까 그냥 살피건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피건대로 하게 되면 누구의 말이 됩니까? 정약전 선생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서를 찾았던 부분도 이태원 선생이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에서 자극받아가지고 아주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자산어부를 연구를 하다가 이 청안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이태원 선생님께서 처음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승대에서 한문학을 하시던 분이 원래 그분이 이 자산어부에 있는 청안이라고 하는 그 청이 이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역사자들이 자산어부에 관심이 없잖아요.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단서를 잠시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16년도에 그 논문을 썼는데 마침 앞에 말씀드린 정명근 선생하고 똑같은 2016년 12월 달에 이 전원 논문 정명근 선생은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저도 공동 제작을 해야 된다 보니까
공동 제자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명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목에서 보게 되면은 자산업을 아예 정약정 그 이청점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청선 이 구절에 보면 이것도 그 알 수가 없는 한 그 구절인데 원편 결 한문이 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원편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을 보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원편은 뭐고 지금 보충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보충하는 사람 또 주체는 누구지에 대해서 풀지 못했거든.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이 구절은 뭐냐면은 원편 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편에 없는 내용을 내가 그걸 보충한다고 했는데 이 보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청이 정약전 선생이 그 자산업을 쓰셨잖아요. 그 원편에 빠진 물고기나 그 종류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보안에 넣었다는 내용이었던 걸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왜 이청이 공동제자라고 하면 청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71번 등장하고 안이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해양 생물에 대한 관찰은 사실 정약전 선생님이 하셨고 무능 고정하고 보완했던 건 이청했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이청이라고 하는 분이 흑산도에 갔다는 두 중요한 기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주장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분들은 그냥 흑산도 자산어부를 정약용 선생님이 받아와가지고 이청이 거기에 대해서 덧붙인 걸로 했는데 찾아보면은 흑산도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기록이 자산어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청이 사실 흑산도를 직접 현장에 갔다고 보는 게 맞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강진에서 보완을 했다면은 자산어부 플러스 그 강진을 탐진이라고 하거든요. 탐진어부든지 강진어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흑산도에 나는 물고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청이 직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무능 고증하고 새로운 항목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정명인 선생님이 밝혔는데 전체 글자 중에서 42.2%가 이청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약전 선생님이 혼자 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겨지는 게 뭐죠? 지금 오늘 전해지는 자산어부가 청안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원본이 있었고 그 원본을 보고 다시 편집을 했던 이청이 남긴 것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청 편집본, 상근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남은 미스테리 부분은 앞에 제가 이청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청은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갔을 때 강진읍에서 강진에 갔을 때 4번을 옮기거든요. 그 강진에 갔을 때 거기는 이 관아에 있는 아전들이 있었어요. 아전들이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니까 공부를 좀 부탁해가지고 아전들을 교육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전들 중에서도 나이도 가장 어린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이청이었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이 강진에 계실 때 모두 4번을 옮기거든. 사의제에 있었고 보은산방에 있었고 세 번째가 학제 이학내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학내가 이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을에서 봄까지 1806년에서 1808년 봄까지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를 하냐 4번째로 갔던 게 우리가 강진 남쪽에 있는 백년사 옆에 있는 이 다산초당 해남 윤식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생애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반자제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제자는 강진읍에서 가르쳤던 이 업에 있던 아전들 자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산초장에 있는 가르쳤던 우리로 지금 사대부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청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약용 선생을 잘 따르던 분이에요. 근데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1818년입니다. 해배됐을 때 정약용 선생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똑똑한 누구나 보더라도 똑똑한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에도 기회가 오기째 해가지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가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시 이미 남인들은 등용되지 않는 부조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있어도 되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이 점차적으로 연락을 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강진에 가게 됐을 때 다산초당 예를 대단히 이렇게 그 의미 있게 하고 따뜻하게 이해하지만은 마지막은 사실 좀 씁쓸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마음도 이해가 되고 스승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이청이라고 하는 분은 갔을 때 가장 먼저 따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시들이 있거든요. 시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학내가 과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남인이 스승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창을 들고 방에 들어와 이렇게 그저 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어쨌든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자산 여부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장면하고 딱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이청이라고 하는 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청이 언제 태어났냐면 1792년에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이청의 나이는 창대하고 동갑입니다. 창대하고 정약전 선생의 우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엄격히 가르쳤던 제자하고 정약용 선생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틀어지잖아요. 참 묘한 부분입니다. 같은 동갑인데 한 명은 친구로 대하고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한 명은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관계가 틀어진 아이러니 그런 씁쓸함이 좀 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그 이청은 어떤 계기로 자산업을 보완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업의 원폐어는 도대체 이 행방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 발견이 되면 새로운 획기가 될 건데 아직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어부는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김여의 우애 여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애 여부는 자산어부보다 11년 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우애 여부를 보면서 참 이렇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여라고 하는 분이 정말 재미난 분이구나. 좀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 밀착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부는 우애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애 여부인데 이걸 보면 좀 재미난 게 유배당한 그 유쾌한 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김여라고 하는 분은 아마 안으로는 많이 그 마음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생각보다는. 근데 밖으로 표현되는 문학적으로 하는 거 보면 정말 유쾌하고 이런 분, 쾌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을 당하고도 언제나 유쾌한 시를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인품도 정말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진해에 와서 이렇게 그 진해가 아니고 조선시대 진해입니다. 우애여부를 짓게 되는 그 간단한 그 과정만 말씀드릴게요. 김리라고 하는 분은 김조순, 안동김씨 그저 김조순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친구였고 이 1797년에 강희천 비어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지거든요. 강희천이라고 하는 절친이 있는데 이 절친이 해도 진인설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정감록에 등장하는 진인과 같은 사람이 그 조선을 뒤엎는다라고 하는 비에서 비어라고 하는 유언비할 때 그 비어입니다. 그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불영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돼요. 한경도 불영 아시죠? 그 유배를 가 있는데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1801년이 되게 되면 신유 사옥이 발생하잖아요. 강희천 비어 사건도 그때 다시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강희천이 중문모라 해가지고 천주교 신부 있잖아요. 중국에서 건너왔던 그 사람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유배 갔던 김여선 선생이 정약용 정약전과 똑같이 그 신유사업 때 같이 다시 얽혀가지고 그 고문을 당하고 어디로 유배를 가냐면은 진해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진해로 유배를 가 있다가 나중에 1806년이 되게 되면은 해배를 하게 됩니다. 18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주 김씨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순조였는데. 근데 이분은 노론 중에서도 더 과격한 백파입니다. 백파였고 그때는 김조순을 비롯해가지고 안동 김씨를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정조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저 자기의 이 세자빈으로 김조순을 따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걸 백파에서 없느냐 마느냐 하는데 정순왕후가 끝까지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김조순이 국고로서 이제 이 정순왕후가 물러나면서 김조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김조순 선생이 그러니까 풀려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 한 사람은 대단히 불운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분이 서유구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유구는 자기의 삼촌이 그 사건과 얽혀가지고 오히려 거의 유배와 같이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애들이 조금씩 서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신유사옥으로 진해로 유배를 가고 나서 1803년에 이제 우예의부를 저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이렇게 문학가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단히 흥미로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 그러니까 기생 이야기들을 남길 정도로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연희라고 하는 기생이 자기를 이렇게 이 봉사를 했는데 이 사이가 정말 이렇게 10대 기녀하고 그 당시 김유라고 하는 분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오늘 보더라도 이 웃음이 날 정도의 좀 그 안타까움. 그래서 뭐냐면은 진해가 지금 마산입니다. 거기에 유배를 와 계실 때 불행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들을 엄청 많이 적어요. 그래 불행에 있었을 때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구나 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참 이렇게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와 계시면서 진해에 있으면서 이제 김여선 선생이 이제 우예의부를 짓게 되는데 집안이 좀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가지고 유배를 가더라도 보수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묵게 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풍족하게 되면은 그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대우를 잘 해주는데 경제력이 없으면은 막 타박당하거든. 유배 가게 됐을 때 당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김여선 선생이 좀 여유가 있었는지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수주인인 집주인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 그 주인의 아들하고 이렇게 자주 그것도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낚시도 가면서 진해 그러니까 지금 마산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성부터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고기 잡고 하면서 거기서 봤던 장면들을 시로도 남기고 물고기 이거 좀 특이한데 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긴 것이 우의 여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짧은 대바구니와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작거리는 도구를 준비하게 해서 너를 저 바다로 나갔다. 이런 며칠 밤을 새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바다 물고기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여기서 우해는 진해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는데 진해는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당장 우리가 진해가 떠올리겠지만은 아시겠지만 진해라고 하는 데는 옛날에는 웅천으로 불렸습니다. 웅천 외성이 있었고 제포라고 해가지고 산포가 있던 데가 웅천이거든요. 일본에서 이전에 해로를 타고 되면 부산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바로 가요. 대모도에 보시면은 대모도에서 북서쪽으로 보고 쭉 가게 되면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니 씨가 맨 처음에 외성을 쌓았던 데도 여기거든요. 어쨌든 웅천이고 진해는 지금 진동면, 진서면 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조선시대 진해였고 그러면 왜 이름이 바뀌게 됐냐면 1912년 조선 총독부가 웅천을 자기가 다시 하면서 이걸 진해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진해는 바다를 진압한다는 게 누구를 진압한다는 말입니까? 바다를 진압하는 외를 진압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 진북, 진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서 진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우에 우회유부에 등장하는 그 진해는 웅천이 오늘날 진해가 아니고 진해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산이라고 하는 게 등장 있죠. 저는 우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우산 작곡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이 밑에서 썼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율티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 고개가 있고 그게 염전밭이 있거든요. 율티 마을이 있고 지금은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 우회의보를 그 어떤 상품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관광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회의보 축제도 하게 되는데 그 우회의보는 전체적으로 보면 104종으로 어류가 82종, 각각류 8종, 뭐 폐로 14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2021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 MBC 경남 MBC에서 신우회의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회의보에 있는 내용들 중에 재미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2편을 이렇게 그 원래 라디오로 만들고 인터넷 그 유튜브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혹시 가시고 나서 우회의보 한번 신우회의보 치시면은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때 저도 잠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회의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제가 그때 봤던 가치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는 어쨌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로어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품 유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저도 잠시 등장을 한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올해가 4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회의보는 기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과학적인 의보라고 평가하는 자산의보에 좀 뺏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회 이어 할 때 이어가 뭐냐면은 이상할 자의 물고기였거든요. 괴이하다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이 우회의보를 쓰게 됐을 때 김여 선생은 어떤 원칙을 내세우냐면은 이 물고기들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자산의보는 분명히 그 의도로 썼잖아요. 오늘 그냥 수상과학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김여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흔히 알고 있는 다 빼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죠? 뭐 이 물고기 관계없는 것들도 빼고 그 중에서 내가 처음 봐가 신기한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해배 유배에서 풀려나가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이 농민들하고 우리 그 사대부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이야기거리로 이건 물론 겸손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거리로 삼을 내고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기록에서 우리는 그 우회의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의 한계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우회의보를 다른 의보들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낮게 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우회의보를 찾다 보니까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과학적인 접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좀 뚜렷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로어법에 대해 아주 상세한 소개가 있다. 이 소개가 나중에 전의진은 이걸 아예 하나의 목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로 삼아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그것도 삼국에 대해서. 근데 이 김여 선생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 바늘을 어떻게 하고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듯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보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산의보에는 몇 월 달에 햇불로 잡는다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여기는 정말 옆에서 그러니까 김여 선생이 이때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나중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가장 특징적인데 진동만 부원의 어촌의 독특한 풍물과 민속을 소개하고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우산작곡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시를 쓰거든요. 물고기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건 시를 쓰는데 39개의 이 우산작곡에는 시를 쓰는데 그는 어촌의 어르풍속, 여성의 강인성, 몸치장, 독특한 음식 문화까지 아주 생활성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생활 밀착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쥐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설에는 쥐치 쪽 있는데 그 낚시 미끼를 잘 물지만 입이 작아서 삼키지 못하고 옆에서 갉아먹는 것이 마치 쥐와 같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 해가지고 잡기가 어려운데 쥐피를 잡으려면 해가지고 녹두알 크기만 하고 이게 낚시 바늘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게 아주 상세해요. 상세하게 돼가지고 야 이건 정말 특이하다. 이걸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들은 1803년까지는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의로어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거든. 나중에 전어지가 좀 맞먹을 만해요. 근데 전어지는 전체적인 이론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생활을 그대로 옆에서 낚시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귀중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의살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방어를 잡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방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죽방염.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조선 후기부터 해가지고 일제 시기가 시작되기 1910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진해까지는 배가 함부로 다니지 못했어요. 왜? 여기에 엄청난 어전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가덕도에 나오는 대구를 가지고 기시 겐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나는 물고기를 그저 이게 대여받아가지고 조선 백성들로부터 우리 조선 백성들로부터 그 물고기 잡는 그 세를 받아가지고 부산 제1위 부자가 되고 조선 제1위 부자가 됐어요. 그게 다 의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진해부터 해가지고 가덕도까지 의살 이름이 다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물론 의살이 많았다고만 돼 있지 의살 무슨 이름까지 있고 의살은 어떻게 만들고 그 구조까지 상세한 기록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 기록 정말 중요하다. 자산어부에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 몇 개 안 나와요.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이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에 대한 부분에 보게 되면은 감승돔, 이게 아마 그 신우예의부 보시게 되면 감승돔 만드는 이 방식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품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한번 맛을 보시기 바라고,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떻게 자르고 우리 오늘 아침에 몇 센치로 자르고 그게 아주 상세하게 소금을 그게 나와 있거든. 근데 오늘날 이거 이 레시피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물고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몇 개의 물고기는 이 레시피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문학자인 거예요. 대단히 감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포착해내고, 그 다음에 그 표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곰치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걸 잡는 방법도 재밌어요. 곰치를 잡는 방법도 뭐 이렇게 어떻게 잡는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그 재미난 기록은 뭐냐면은 그 외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가죽으로 쓴다고 해가 우리는 어디 쓰는지 모르고 그 진해 사람들이 갖다 팔았다는 거야. 이 기록 다른데 아무도 없어요. 이걸 또 추적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연구, 특히 우리 경남, 우리 부산부터 해가지고 진해까지, 고성까지 연결되는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어업사 연구를 우예의부를 통해서 다시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기회가 되면 좀 그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 정어리에 대한 내용인데 뭐 다른 거 빼고 뭐 잡아서 인근의 함안, 영산, 칠원 등 어족이 귀한 지방에 가서 판다. 누가 판다? 아줌마들이. 여기 보면 나와요. 양도의 튼튼한 안아 호랑이처럼 억시였어. 바닷가에 있는 그저 사람들이 억세게 이걸 이고 가지고 그 영산이 어딘지 아시죠? 낙동강 그쪽이에요. 우리 함안 거기 그죠? 여기 지도에 제가 해놨는데 이쪽이고 함안 칠원까지 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아줌마들의 그저 아줌마들 그 억셈들이 실로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또 다른 묘미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다른 완전한 인간의 맛을 보여주는 어보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구어법, 수산물 가공, 풍물 수입 아주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생활 밀착형 어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어지 부분인데 이 전어지는 또 다른 가치를 가져요. 이거는 전어지의 가치는 단지 그러니까 자산어부라든지 우회여부와 달리 풍석 서유구 선생이 하려고 했던 거대한 지적인 작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석 서유구 선생은 전어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물고기였던 것도 있지만은 당신께서 구축하시고 있는 적어도 조선이라고 하는 문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그저 종합을 해야 될까를 하게 됐을 때 물고기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 파트로 두고 그 물고기 기록을 대단히 그저 문헌구정학적으로 또는 현장의 어떤 기록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그저 엄숙하게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부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걸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동아시아 삼국의 그 지식을 검증하다고 했는데 풍석 서유구 지식을 집대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임원 16지, 임원 경제지를 1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임원 16지라고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 16지 중에서 제 7지가 전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풍석 서유구 선생은 이게 그 집안 달성서씨인데 엄청난 가문들입니다. 할아버지부터 그죠 아버지까지, 할아버지는 정성에서 이조판서 정성까지 지나고 아버지 서호수는 대사성의 여조판서까지 지냈던 대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그 정성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어쨌든 쭉 빼고 그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이 서유구 선생은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서론은 같은 우리로 치면 옛날 서인에서 노론손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7세기 때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박사치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서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체로 노론이 17세기 이후부터 주도를 이루고 서론이 약간 뒤처지는 형태. 남인은 우리 부사말로 표현하면 좀 찌그러지는 북인은 전멸. 우리 경상도 수부지요. 제가 경상도 수부거든요. 북인 계열인데 대단히 고지식한 동네라서 빨리 좀 그리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혹시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우습게 이야기하려고 약간 자학 계획을 한 거니까 너무 어쨌든 그 이 서론이었는데 그 정조가 계시는 동안에 큰 어떤 타격은 받지는 않고 있었어요. 정조가 있을 때 어쨌든 시파하고 벽파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파는 정조를 인정하는 데고 노론 중에서도 그 이 노론 중 인정하지 않는 게 벽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서론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시파가 어쨌든 정조와 가까웠고 벽파는 언제나 굳건했고 그 밑에 정도로 있으면서 유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서유구 선생은 신유사학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그 김유 선생하고 정약전 선생 신유사학에 해를 입었던 게 좀 재밌었죠. 근데 1806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조순이 그저 이제 국고 이제 그 왕의 이 장인이 되면서 안동 김씨의 권력을 장악해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김조순과 재종인가 사촌인가 김달순이라고 하는 분이 김조순과 이렇게 맞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파가 아니고 벽파였어요. 그러다가 그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키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그 서유구의 그 삼촌 나중에 다 양자로 가거든요. 서유구 아버지하고 여기에 있는 서형수 삼촌도 양자로 가는데 그 족보상으로는 사촌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삼촌이 그러니까 오촌이 되는 실제로는 그 삼촌이 됩니다. 이 서형수가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유배를 당하면서 달성서씨가 완전히 피바람을 맞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유구 선생도 낙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낙향된 상태로서 사실상 유배 아닌 유배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7년 뒤에 다시 복권을 하거든요. 복권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라도 관찰사가 돼서 종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경제지 작업을 계속하다가 1842년경에 인문경제지를 완성을 하고 1845년에 이렇게 사망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인문경제지가 완성됐을 때 이게 아직 그게 안 됐었어요. 출간이 안 됐거든요. 한참 뒤에 우리가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생전에는 작업을 하셨음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그 당시 이제 계셨던 때가 파주하고 장단 이곳에 일종의 이제 낙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기역에 있으면서 농사 짓고 꽃 피우고 하면서 인문경제지를 쓰는데 그때 이제 풍석수유구 선생은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 중에 아마 딱 한 명,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딱 고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조선 후기 정약용 선생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풍석수유구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인문경제지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구상했던 것들은 그 규모라든지 구상이 정말 이렇게 백가전서가 등장하는 그죠. 19세기 프랑스 혁명을 가능했던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풍석수유구 선생의 인문경제지는 집을 어떻게 만들고 염색을 어떻게 하고 이는 아주 상세한 내용이 우리 전해진 낚시를 어떻게 하고 이걸 조선 지식인들이 일상생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작은 이 사대부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유해지처럼 그 선비들이 어떻게 즐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꽃을 어떻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살아있는 삶의 중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지식인은 조선시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전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연구를 하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나노 목지 이야기했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고 나서 나노라고 하는 것은 장단 앞에 보셨죠? 지금 파주 그쪽에 가셨을 때 이제 금화, 대호, 나노로 이렇게 정착지를 옮겼다고 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나노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고, 목은 짐승, 축목 키우고 사냥하고 하는 것들을 기록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울대학의 나노 어묵지는 사권밖에 남아있잖아요. 사권인데 그 사권의 이름이 어맹고예요. 물고기 이름을 고찰한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노 어묵지 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구성 이야기 있는데 이건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이게 나중에 전어지로 하면서 변동이 있는데 그것까지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노 어묵지를 보게 되면은 풍석수유구 선생이 문제의식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뭐 이렇게 보면 중국 바다하고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중국 바다하고 우리 바다하고 이렇게 바다들이 한다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여기에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저기는 없는 게 있고 저기는 있지만 여기 없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동아시아 삼국의 기록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일본 기록은 여기는 화한 삼재도회라고 하는 걸 하나만 봐요. 일본 기록은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이 화한 삼재도회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다 화한 삼재도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풍석수유구 선생의 전어지도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풍석수유구 선생의 기본적인 관점은 대단히 아시아적이다. 아시아적인 시스템 속에서 동아시아적인 시스템, 한중일 삼국 시스템 속에서 우리 조선의 지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임원 16주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일종의 홍보 겸 말씀드리면은 임원경제연구소라고 해서 지금 파주에 있는데 그게 정명현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 임원경제지 번역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가 되었고 이제 인재지가 나오면 다 끝납니다.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치들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됐을 때 한 번 더 좀 그런 어떤 기사를 접하게 되면은 신문을 보다가 그냥 덮지 마시고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거든요. 어쨌든 이 전어지라고 하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박탈전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냥한다는 의미였어요. 동물 사냥. 어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목하고 같은 단어예요. 목을 전으로 바뀌는 게 전어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네 권이 있고 마지막이 음인 거예요. 음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보의 내용이고 그 전에는 호랑이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양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동물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어쨌든 전어지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쉽게 이 동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불을 만들지를 고민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물고기와 관련된 부분을 보기에는 권삼에 있는 어조 부분이 어구어법에 대한 기록이 어조에 아주 따로 설정이 돼 있어요. 제가 기록을 하긴 하니까 일본에도 이런 것들이 그 일본에는 어구어법에 대한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전어지만큼 동아시아 삼국을 다 비교하는 거는 정말 전어지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어보를 연구하다가 어보 다음에는 업 기술을 동아시아 책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앞에 말씀 위의 여부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연구를 하면서 전어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여부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거구나 하는데 그래서 어조 부분에 보면 아주 상세한 게 있고 음인고가 이제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로 어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치 잡는 법 하나만 가져왔는데 어떻게 잡는지 그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보에서 이게 제가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전어지는 이전에 연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날았는데 우의 여부하고 전어지를 업 기술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동아시아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은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 가치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어지는 권사 어민고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게 재미난 게 전어지는 그 이 물고기를 핀을 있고 없고가 아니고 민물고기, 바다물고기로 나눠요. 강물고기, 바다물고기 잡찬해가지고 그에는 이제 다양한 자기가 이제 그 변종을 동해 삼국을 보는데 잘 자기가 이거는 좀 규명하기 어렵다든지 일단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잡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고 중국에는 있는데 이게 우리 물고기 이름 뭔지 모르겠고 우리 물고기인데 중국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 놓은 부분이 잡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물고기 52, 바다물고기 77인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강물고기, 바다물고기를 나누니까 정말 대단한 부류다라고 이전의 학자들은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동아시아 어류를 다 봤거든요.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강과 바다물고기를 나누는 거는 어디가 문제일까요? 중국은 그걸 끝까지 강과 바다물고기로 근대가 되기까지 나누지 않아요. 강과 바다로 먼저 나누는 데는 일본이에요. 화한 삼재도회가 이거를 나누는데 사실 화한 삼재보다도 이게 1712년인가 되니까 그 한 13년 전에 본조식감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본조식감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음식 서적에서 피늘이 있고 없고는 그 중국에서 나눴거든요. 본초강모 이시진이 나누었는데 거기다가 강과 바다를 더 넣어가지고 그 비늘이 있는데 강물고기, 바다물고기 이렇게 네 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강과 바다로 나눈 거는 풍석서유 선생의 독창적인 발상이 아니고 화한 삼재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화한 삼재도회를 보게 되면서 제가 다른 것 다 빼고 조선 지식인들이 큰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도 제가 드러났지만 예를 들어 고래를 조선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고래의 이런 철기가 되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 한번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파도를 이렇게 이런 어떤 고대부터 기록이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한 삼재도회는 어떤 거냐면은 고래를 모두 일본에서는 앞에 말씀 본조식금에서 6종류로 나눈 이후에 화한 삼재도회에도 그 종류를 6개로 나누거든요. 고래 종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수염고래부터 해가지고 뭐 귀신고래부터 해가 다 이름 붙여가지고 이미 나누는 시대입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일본인들은 왜 그러면
포경을 했거든요. 포경이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일본은 동아시아 상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큰 포경이었는데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 기록이 뻥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기에도 그 기록이 나와요. 중국 사람의 과장이 심하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유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나중에 똑같은 기록을 남기거든요. 중국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판정을 내버려요. 그 정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게 화산수문제 도해가 큰 영향을 끼치는데 뭐 다시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어지를 쭉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전어지가 일본 물고기를 우리 물고기로 막 이렇게 그저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런 오류들을 좀 어쩌면 일정 부분 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명현 선생이 전어지를 쓰실 때 제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교정만 보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 오류고 이거 오류고 해가지고 했더니 저를 감수 이름을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전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했던 내용이 반영된 거에는 이렇게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어지는 한중일 삼국의 어구어법을 종합하는 작업을 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을 했고 한중일 삼국 의료 지식을 변증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에서도 대단히 독특한 지위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일본 기록을 중국 기록을 가지고 다 변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록은 물론 동의보감이 반영이 되는데 동의보감 물고기 중에 2가지밖에 반영이 안 돼요. 2가지 혹은 3가지, 쏘가지, 그 다음에 이 청어, 태국 동의보감에 있는 물고기들은 동의보감 자체에 물고기가 19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데 반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에 대한 연구는 좀 적었던 데 반해서 이제 풍석서유구 선생은 아예 이런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뭐 이게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지만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연구자들은 그죠?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 그때 그 시대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걸 욕되게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그 어부가 가지고 있는 풍석서유구 선생이 서술하신 그 물고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쪽은 특히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또 지적할 게 있네요. 풍석서유구 선생은 강어를 넣었잖아요. 우리나라 이 어부 중에서 민물고기를 하나의 파트로 넣은 최초의 책은 또 전어지예요. 민물고기에 대한. 그리고 그때는 풍석서유구 선생이 저 장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보면 대단히 생동감 나와요. 생활 밀착형에다가 중국 문헌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의료 지식의 계보를 추적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3대 어부를 보셨는데 보시다 보니까 3대 어부가 다 의미들이 있죠. 다 또 개성이. 그래서 이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개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또 물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어부들은 다 이런 나름의 개성이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좀 더 생동감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원래 던졌던 게 그거죠. 하찮은 물고기를 연구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유배된 학자 유배된 지식입니다. 박물학 대항해 시대의 감각이라고 했는데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조선의 여부는 모두 유배지에서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의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중앙에서 안 만들고 계속 변방에서 만들었는지, 그것도 잠시 유배 갔던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이 질문이 저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변방, 이 물고기를 연구하는 이 연구가 변방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변방의 지식이 돼야 되냐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다는 것들이 정치 경제만 연구해가지고 이 나라가 더 나아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세상을 바꾼 것은 하찮은 그 지식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국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찮은 지식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이 하찮은 물고기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한마디로 18세기를 박물학의 시대,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추구했는지, 왜 우리는 유배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반성해야 될 부분을 누가 가르쳐준다? 18세기, 19세기 박물학자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는 유럽에서도 물고기를 대단히 괴이하게 보던 것들이 오늘날 그저 직접 조사하고 바뀐 건 16세기부터예요. 르네상스 이후부터 바뀌어요. 그 전에는 중세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는 박물학의 시대이고 린네우스, humboldt, 다윈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유가 많이 되죠. 뉴턴이 우주의 진리, 그저 법칙을 밝혔다고 한다면은 그저 딘네는 자연의 질서를 밝혔다. 그럼 이 자연의 질서라고 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가게 됐을 때 가장 그들을 놀라게 했던 게 뭘까요? 뭐 인종이 다르고 뭐 언이 생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자연 풍경들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자기들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새, 이상한 원숭이, 이상한 뱀들, 그게 왜 충격적일까요? 중세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 모든 그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았던 그것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다 정리가 되었고 로마 시대 플리니우스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봤는데 거기에 없는 물고기가 등장한 거예요. 거기에 없는 새와 식물들이.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의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그저 홍수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이들은 어떻게 지식으로 들어와야 되지? 완전한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이상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질질을 찾아야 되죠. 법칙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린네우스가 자연의 질서를 만들게 되고 항명을 만들게 되고 자연에 대한 이 줄기들을 만들게 되고 humboldt가 등장을 하고 찰스 다윈이 결론적으로 종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찮아 보이는 자연, 이상하게 보이는 이것들의 질서를 어떻게 자연에 있는 질서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사, 박물학의 그 시작이자 종결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역사를 바꾸는 인식의 변화는 그죠? 종의 기원이었잖아요. 이게 박물학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 우리가 이 어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박물학의 영향, 동아시아에 끼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떤 걸 말씀드리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어보가 있지만은, 앞에 제가 유배된 학문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세 개의 어보의 가치를 아직도 몰라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어보 정말 대단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동아시아에서 우리 어보만 있을까? 중국과 일본에는 어보가 없을까? 이 질문을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이걸 제가 했던 작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보가 우리가 가장 늦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80년 정도 더 빠르고 최초는 민중 그 해척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중국의 어보가 훨씬 많았어요. 18세기를 지나게 되면서 일본에 있는 어부들 보십시오. 오른쪽이 주황색이 일본에 있는 어부들입니다. 우리 어부, 제가 노란색으로 하는 기껏해야 3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냐? 글로도 적었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부가 등장하기 50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전, 자산 어부가 50년 전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죠. 아예 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려요. 여기에 있는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엠보싱까지 했었습니다. 막보에게 받쳐 있는 거였거든. 중년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한 그 원본은 이렇게 그 폭격 때 이렇게 없어지고 하나가 나가사키에 이렇게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놀랍습니다. 해파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정작전 선생은 도미를 쓸 때 막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썼거든. 목이 강하고 턱이 강하고 이렇게 썼는데 일본은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바뀌는 거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리모토 단슈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정약전 선생보다 2살이 많습니다. 정약전 선생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율시업이라고 하는 그 어보를 쓰는데 왼쪽에 있는 것 있고 이게 노란각시 쓰대라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좀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사진보다 더 상세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있는 부분들은 또 제가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부터 단시호는 벌레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 보면 모기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거는 하나는 이고 하나는 벼룩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현미경으로 봤다 됐어요. 현미경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자산업으로 쓰게 됐을 때 이번이 이렇게 갔다고요. 자만하지 말자. 그렇다고 우리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박무락 씨 새로운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를 반성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